네, 이제 오늘부터 현대 비판적 사회 이론이라고 하는 제목의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오랜만에 좀 이제 우리가 좀 전투력을 가져야 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깨부순다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우리가 쌈딱이 되는 거예요. 쌈딱이 돼서 이 시대의 문화를 한번 깨부숴보고 통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교회 채널에다가 그 유튜브 영상에다가 설교나 강의 영상을 종종 올리다 보면은 종종 댓글이 응원하는 댓글들이 가끔 올라와요. 저 멀리 미국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오면 너무 막 감사하고 저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제가 절대 안 그러는데 딱 한 번 댓글을 지운 적이 있어요. 댓글을 지웠던 이유가 뭐냐면 댓글에다가 최근에 교회 강단에서 왜 찰리 커크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죠?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댓글이 들리는데 제가 무슨 마음이 드는데 그럼 니들은 신윤복 얘기하고 체게바라 얘기하고 마르크스 얘기하면서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지워버렸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랜만에 지웠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온전히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는 뭐 맞는 말하면 그거 소리 들어요. 이게 가장 프레임 씌우기 좋은 소리입니다. 그냥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하면 극우 그냥 뭐 민주당 욕하면 극우 뭐만 하면 극우래요. 그냥 뭐만 하면 극우 하는데 사실 민주당 반대한다고 국민의힘 칭찬한 적도 없어요. 그렇다고 국민의힘 뭐 대놓고 지지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누군가가 잘못한 게 있으면 뭔가 비판할 수도 있고 성경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할 뿐인데 지금 시대가 너무 잘하는 게 뭐냐면은 이 비판 사회를 만들면서 프레임을 씌웁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바르게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근원으로 올라가면은 마르크스가 당연히 나와요. 마르크스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르크스는 세상을 이등분해가지고요.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부르주아 계급을 이등분을 했어요. 노동자 계급과 부르주아 계층을 나눠서 모든 그 부르주아가 세상을 억압하고 노동자를 힘들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키게 만든 게 마르크스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장발장 레미제라블 사건도 마찬가지죠. 부자들이 무조건 나쁘니까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 모순이 펼쳐져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주아가 되는 놀라운 모순이 펼쳐지는 게 마르크스의 개념인데 이 마르크스는 항상 어디에 관점을 두었냐면 경제였어요. 경제와 생산. 근데 그런 마르크스의 이론을 계승하면서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계층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피해자와 억압자라고 하는 2층 구조를 만든 학파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 유명한 그룹이 있어요.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로부터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게 계승되어서 오늘날의 뭐 인종 이론 그리고 또 성차별주의와 관련된 퀴어 이론 이런 것들이 계승되고 발전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흔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운동들이 있어. 뭐 미투 운동 생각해 보세요. 미투 운동 무조건 의미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성희롱과 성추행 사건이 있는 건 무조건 문제인데 사회 흐름을 타서 마치 피해자와 억압자로 구조를 분리시키는 건 여러분 그건 문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노조 운동도요. 처음에 취지는 그게 아니었으나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한 거였다고 말하나 노조라고 하는 그룹이 어느새 기업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이런 식으로 사회를 계속 비판적인 사회의 전통적인 것을 깨부수는 입장을 가지고 오는 것이 비판 이론인데 그게 오늘날 더 세분화돼서 비판적 사회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철학적인 명칭을 갖게 됐어요. 자, 벌써부터 힘드시죠? 이 힘든 거를 쉽게 만드는 건 제 책임이고 제가 한번 잘 해보도록 할 건데 이번 강의에 몇 가지 책을 참고를 하는데 자 먼저는 세상을 바꾸려는 비판 이론이라는 책. 제가 원래는 이걸 먼저 교재로 사용하려고 했어요. 이게 우리 이상한 신세계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이상한 신세계 책의 저자가 칼 트루먼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이에요. 이분이 비판 이론이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왔는가 잘 정리했는데 아쉬운 게 책이 짧으니까 너무 함축적이에요. 그래서 이 비판 이론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는 참 잘 알 수 있는데 아쉬워요 뭔가. 그래서 좋은 책은 맞는데 아쉬워서 이걸로만 하기에는 좀 어렵겠다 했고 최근에 번역된 책인데 성경적 비판 이론이라고 크리스토퍼 와킨이라는 학자가 쓴 책인데 이거는 비판 이론만을 보기보다는 조금 더 신학적인 분석이 들어간 책이어서 이거는 또 우리가 다 살펴기에는 또 이게 너무 벽돌이에요. 이런 책은 냄비 받침대기가 딱이에요. 이런 책을 우리가 교회에서 딱 하려면은 적어도 2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으로만 우리가 교재 삼는 건 딱 문제가 좀 있겠다. 이거는 내가 성도들을 살리는 역할이 아니라 잠재우는 역할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조금 무리수다 싶었는데
다른 한 책이 더 있어요. 비판적 딜레마라고 하는 책인데 이건 두 명의 저자가 같이 쓴 책이 닐 셴비와 패소예요. 이 책이 이번 강의의 주 교재가 될 거예요. 주 교재가 될 건데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구매하셔야 되냐? 아니요. 하시면은 오후에 참석 안 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이 다치시고 눈이 다치고 귀도 다치고 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열심히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서 이 책 위주인데 제가 다른 비판 이론 관련된 서적들을 참고하면서 함께 강의를 정리해서 최대한 우리 오늘날 사회, 우리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이 흐름들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교회로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교재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필기구만 있으시면 되고 여러분 남기실 거 그냥 키워드 정도 정리해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강의의 목표가 뭐냐면은 비판적 사회 이론이 어떻게 문화 속에서 작동하는지 우리 문화를 바르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까지 흘러 들어온다는 걸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분별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이 비판적 사회 이론이 뭐냐 잠깐 정의를 내리자면 사회의 모든 문제를 권력 구조와 억압 관계로 해석하는 게 비판적 사회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비판적 사회 이론자들은 정의감이 있는데 그 정의가 뭐냐? 구조를 해체하는 겁니다. 모든 전통과 권력을 해체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랑 비슷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 세계관적 해석의 틀이에요. 이 말이 어려운 말이지만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관점을 가져요. 안목을 가져요. 세계관을 가지는데 이 세상을 볼 때 어떤 세계관만 가지냐? 모든 사람한테 있는 권력 구조와 억압 관계. 이걸로만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이해하는데 권력 구조와 억압 관계를 이해하니까 뭐가 나오냐? 페미니즘이 나오는 거예요. 또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권력 관계와 억압 구조, 전통을 그렇게만 보니까 뭐가 나오냐? 퀴어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사회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석해서 바라보는 이 세계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문제 가운데 이 비판적 사회 이론이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뭐 사회 정의, 오늘날은 뭐 깨어남, 비판적 인종 이론, 차별 금지, 젠더 이론, 낙태죄 이런 용어들이 오늘날 시대에 참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구나. 교회가 답을 제시해야겠구나. 이해가 되는데 제가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7월 11일 올해입니다. 7월 11일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1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대표해서 발의를 했어요. 남인순 의원이. 자,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 낙태죄 관련된 법안은요, 여러분 적어도 그나마 낙태가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였냐? 배우자의 동의가 있다거나 강간을 당했을 때 그때까지는 우리가 낙태를 허용해 주자라고 하는 법안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와서 그럼 강간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말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기존 법안이 이미 그 정도 선에서의 낙태는 허락해 줬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전면 삭제했어요. 그러면서 개정 법률이라고 해서 내놓은 거예요. 오직 여성의 판단만으로 낙태를 하자. 그리고 낙태할 수 있도록 하는 약물도 도입을 하자. 그리고 만약에 만삭태하라 할지라도 낙태하고자 한다면 그걸 하자. 이게 여성 인권이다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도요, 여러분 마음대로 가져지지가 않아요. 아이가 얼마나 생명이 소중한지 모든 사람이 알 수밖에 없고 저조차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견디고 34주에 태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견디는 시간이 계속 걷다 보니까 참 이런 사람은 인간인가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되지? 만삭태아를 어떻게 낙태를 하지? 그건 생명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칼빈의 표현 늘 가져오는데 칼빈의 표현대로 하면 이런 말하는 건 개 짖는 소리예요. 개보다도 못한 소리예요. 어떻게 생명을 그렇게 하나의 그런 가치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유물론이에요. 이게 좌파 사상이고 마르크스주의 유물론. 물질로 보니까 여성에게 사용될 만하냐 아니냐를 보면서 태아를 죽여도 상관없고 양심에 가책이 없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낙태죄에 대한 법률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용어를 바꾸려고 했어요. 원래는 낙태를 정식 표현은 이거였어요. 인공임신 중절수술. 원래 정식 표현은 인공임신 중절수술이었는데 이거를 변경시켜서 인공임신 중지라고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참 잘하는 거거든요. 좌파 집단에서. 인공임신 중절수술이라는 말과 임신 중지 여러분 굉장히 다릅니다. 임신 중지라고 프레임을 걸어버리고 용어를 써버리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낙태에 대하여서 낙태라는 용어도 못 쓰게 하잖아요. 너무 폭력적이라고. 낙태에 대해서 너무 쉬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남인순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바로 이런 법안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뭐 민주당만 욕하는 거냐? 아니요. 최근에 제가 작년에도 이사원 신세계 강의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위원장 창조론을 그렇게 청문회 자리에서 지키는 거 정말 대단한 신앙이다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그거 진짜 대단한 신앙인데 정말 이번엔 좀 실망한 부분이 이 임신 중절을 위한 낙태 약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여성 인권을 위한 거다라고 국가인권위원장이 성명서를 냈어요. 이거는 정말 잘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인이고 복음적으로 법률가로서 역할을 하고 창조론 지킨 거 인정해줘요. 그거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낙태의 길을 열어주는 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했다? 그건 여러분 정말 잘못한 겁니다. 이건 좀 우리들도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 안 하면 그게 구구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인정하고 가야 우리가 건강한 보수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사회 가운데 만약에 제가 낙태죄를 반대합니다. 피켓 시위한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낙태죄를 반대하고요. 태아도 생명입니다. 말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저한테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예요. 뭐냐? 너 국민의힘 지지자지? 너 윤석열 지지자지? 너 윤어게인이지? 너 극우지? 이런 소리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비판 사회 이론이 행하고 있는 행태예요. 저는 낙태죄를 이 낙태와 관련된 부분을 반대할 부분인데 너 윤어게인이지? 너 내란 공조한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민주당 반대했다 그러면은 저는 뭐 국민의힘 지지자가 되는 것이고 제가 잠깐 뭐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해서 안 좋게 말했다 그럼 저는 빨갱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행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일들을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비판 사회 이론을 다루면서 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단순히 정치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민주당 지지자냐 국민의힘 지지자냐 이 정도 수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 이걸 이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학이요 문화의 상류에 있어요. 그리고 문화가 정치의 상류에 있어요. 이게 층층층으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제일 밑에 층에 뭐가 있냐면 정치라는 게 있고요. 그 정치 위에 문화라는 게 있고요. 그 위에 신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신학이 흐려지면요 아랫물인 문화가 흐려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대중들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흐려지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흐려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도 신학계에서도 생명 존중에 대한 가치가 상실된 지 오래예요. 자유주의 신학의 열풍으로 말미암아 인간 개인의 선택 자체를 인권으로 여기게 됐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 많이 약화가 됐어요. 신학이 흐려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떻게 되냐?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가 파생이 됐어요. 남자 여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연애를 마음껏 하고 성적인 관계를 마음껏 맺고 결혼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낙태할 수 있는 문화가 파생됐어요.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정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의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켜요. 정치가 흐려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또 역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정치가 차별금지법과 낙태죄를 비롯한 물이 흐려지는 강톤죄 폐지 같은 그런 법안들을 내놓게 되니까 이 시대의 문화가요 더 흐려져요. 이 시대의 문화가 어디로 옵니까? 신학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 다루게 될 내용은 단순히 제가 뭐 남인순 의원 깠다, 민주당만 깐다, 민주당 많이 까요. 맞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신학을 건강하게 지키지 않으면 이 시대의 문화를 절대 지킬 수가 없고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를 지키지 않으면 정치를 못 지키는 거 당연하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한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문화를 분별하고 그 문화 가운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16년에 4명의 학자가요. 이런 제목의 논문을 만들어놨어요. 이 발표를 했어요. 빙하, 젠더, 그리고 과학. 논문 제목이 이거예요. 빙하, 젠더, 그리고 과학. 이 사람들이 페미니스트 빙하학 체제를 만들면 더 정의롭고 공평한 과학과 인간과 얼음의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장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페미니즘과 빙하가 무슨 상관이에요? 빙하가 녹는 것과 페미니즘이 상관이 있어요? 빙하가 녹고 빙하가 더 만들어지고 해수면이 올라가는데 페미니즘이 상관이 있다 생각하세요? 이게 과학입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과학이 오늘날 논문으로 발표가 되고 있어요. 학회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박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페미니즘적으로 빙하학을 연구해 보니까 빙하, 이 얼음이 이런 상호작용이 있네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페미니즘의 시선으로 돌 갖다 놓고 너는 페미니스트야 말한다고 돌이 커집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으면서 이게 과학이다. 이건 과학인데 왜 21세기 이걸 안 따라와? 이게 여러분 학회에서 애들 소꿉놀이하는 놀이터가 아니라 학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자, 같은 해 미국 올랜도의 게이 나이트클럽에서 끔찍한 테러가 발생했어요. 총격범이 누구였냐? 이슬람 국가에 충성한 사람이었는데 이 무슬림이 이슬람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면서 50명 가까운 인원을 살해했어요. 자, 그런데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BLM이라고 하는 사이트, 큰 단체가 있어요. 흑인 인권운동 단체예요. 이 단체에서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우리의 적은 백인 우월주의, 가부장제, 자본주의, 군사주의라는 4가지 위협이며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슬람이 아니라 이런 영향력이 테러리즘을 일으킨다. 퀴어가 아니라 이런 영향력이 동성애 혐오증을 일으킨다.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번 강의에서 아마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걸 것 같아요. 말 같지도 않다. 지금 이슬람이 무슬림이 게이 나이트클럽에서 총격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근데 흑인 인권 운동가들이 우리의 적은 그냥 단순히 백인이다. 백인은 무조건 잘못됐다. 나이 많은 백인은 다 문제다. 가부장제 문제고 자본주의 문제다. 이슬람은 문제 아니래. 이거 무슨 이상한 소리예요. 이슬람이 테러 일으켰단 말이에요. 게이 나이트클럽에서. 근데 이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백인 우월주의를 비롯한 그 정치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동성애 혐오증을 일으킨 거야.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작성했던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이에요. 여러분 2021년에 CNN 뉴스 기사에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 사람의 젠더 정체성을 알 수 없으며 태어날 때 성별을 지정하는 합의된 기준도 없다. 이 내용이 기사로 박제가 됐어요. 태어날 때 사람의 젠더 정체성을 알 수 없고 사람의 성별을 구분하는 합의된 기준이 없대요. 뭐가 없어요? 합의된 기준 없어요, 여러분? 속된 표현이지만 뭐가 있냐 없냐로 갈리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면 딱 보면 알지 않아요? 초음파만 봐도 얘가 남자애구나, 얘가 딸이구나, 딱 보면 알죠. 이게 합의된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대요. 태어날 때 성별을 지정하는 기준이 없다. 여러분 이걸 단순히 그냥 자기들끼리 부정하고 지나가는데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냐는 거예요. 과연 비판 이론자의자들,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냥 말도 안 되게 과학을 말도 안 되는 페미니스트 권력 구조로 이해하질 않나. 무슬림의 총격으로 일어난 사건을 백인 우월주의에 연결시키지 않나. 태어날 때 정해진 성별이 없다지 않나. 이런 식의 관점이 옳으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흐름 가운데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 시대에는 모든 현실 조건을 억압이나 피해 구조를 이겨내는 사고방식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이런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항상 내가 피해자예요. 심리학 상담학이 발달하고 나서 프로이트를 비롯한 이 심리학자들이 발달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발달된 키워드 하나가 뭐냐면 여전히 내 안에 자라지 않는 내면의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내면의 아이에는 쓴뿌리가 있는데 여전히 어린 시절 부모님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해결되지 않은 나의 아픔이 있어서 그 아픔이 지금의 나의 삶에 문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게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워드인데 일부분 그럴 수 있죠. 그 아픔과 억압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아픔과 억압 가운데 있다고 해서 모두 범죄자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피해자였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가해자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해서 내가 알코올 중독자 되는 게 합당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무조건 나에 대한 이미지를 피해자로 맞추면서 이 시대는 무조건 나를 억압한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 중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김재동 씨예요. 어디 강연 프로그램 나가면 항상 그렇게 편에 들어줘요. 우리 청년들 고생 많잖아요. 뭐 하잖아요. 아주 짠내가 나요. 그러면서 다 끝에는 뭐냐? 결론 똑같아요. 이 시대 탓이에요. 다 어른들 탓이에요. 다 어른들 탓이고 부조리한 사회 탓이고 그렇대요. 근데 반면에 저는 비교적 마음 가는 건 어디 쪽이냐? 서장훈 씨 쪽이에요. 네 팔자 네가 깠어. 서장훈 씨가 시원시원하게 말해요. 왜냐? 아쉬울 게 없어요. 건물이 얼마나 많아요. 네가 그렇게 만든 건데 왜 남 탓을 해? 너나 잘해? 이 소리 하는데 저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이 시대에 요즘에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과 다음 세대를 보면은 피해자에 대한 그 아픔이 있는데 나를 늘 피해자로 만들어요. 내가 서울대 못 가는 게 이 사회 때문이래요. 내가 고가의 대치동에서 학원가를 못 다녔기 때문이래요. 무조건 거기 갔으면은 우리가 좀 더 좋은 교육 받았어. 뭐 연대 고대까지 갈 수 있겠지만
서울대는 간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무조건 내가 좋은 부모 못 만나서, 내가 좋은 사회 못 만나서, 나라가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이랬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인식이 얼마나 가득한가를 오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이런 일들이 단순히 이 사회 가운데 있는가? 그러지 않아요. 이게 교회 안까지 들어왔어요. 크리스티나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예요. 이 사람이 복음주의 잡지인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에 글을 기고하기도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뭐 언론사도 보수적인 색채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언론사가 복음주의 잡지사예요. 그래서 여기다 글을 기고한다. 이 사람의 신학 색채가 복음주의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복음주의적인 글을 기고했던 사람이고,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주의 단체들이 지지를 했던 학자였어요. 근데 복음주의적인 이 행실을 하다가 몇 년 지나고 나서부터 좀 이상한 길을 갑니다. 책을 한 권을 썼어요. 근데 신은 흑인 여성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신성한 흑인 여성에 대한 헌신을 선언을 해요. 위대한 성모 마리아도 예수님도 흑인이었을 것이고 흑인 하나님을 추종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글을 쓰기 시작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이건 이성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모든 흑인 여성의 해방을 위해서는 백인 우월주의, 가부장제, 자본주의, 이슬람 혐오증, 동성애 혐오증, 트랜스젠더 혐오증 등 모든 억압 제도를 해체해야 한다. 아까 그 게이 나이트 클럽 사건과 비슷하지 않으세요? 모든 흑인 여성의 해방을 위해서 과거에 백인들로 말미암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모든 문제가 왜 다 여기로 이어지고, 아니 이 사회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걸 신앙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신은 흑인 여성이다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고요. 이게 교회 안에 안 들어올 것 같지 않았어요? 이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흑인 신학으로 들어왔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이미 민중신학,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왔고, 이미 저 한신대 계열에 있는 다양한 학풍에서, 기장 측에서 이미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고, 그런 운동들이 이 나라의 많은 사역들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미셸 히긴스라고 하는 학자가 또 있어요. 이분은 커버넌트 신학교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주의적인 학교를 나온 분이에요. 커버넌트 신학교 나왔다? 웬만하면 우리 개혁주의권에서도 인정을 해요. 건강한 학교 나왔다. 좋은 학교 나왔다. 그럼 미국 장로교 교단, PCA 교단, 여러분 가장 우리가 많이 본따오고 영향을 받는 교단이 PCA 교단이에요. 이 PCA 교단은 우리 한국 장로교와도 굉장히 연관이 깊어서 대단히 보수주의적이다. 이 교단은 그래도 건강하게 서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인정된 교단이에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에서 팟캐스트를 진행했던, 우리말로 뭐 라디오를 진행했던 분이에요. 많은 복음주의자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분인데, 이분도 이상하게 핀트가 엇나가게 돼요. 갑자기 낙태를 찬성하고 LGBTQ 플러스를 인정하는 교단교회, 세인트 존스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담임 목사가 되고, 2021년 오순절 주일에 이렇게 설교를 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퀴어 육아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전에는 환영받지 못했던 방식으로 삼위일체의 퀴어함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퀴어 육아로 인도하시길 바란대요. 이게 복음주의자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퀴어함이 여러분들 압도해야 된대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삼위일체의 퀴어함이 보이질 않아요. 두 눈을 그렇게 다 닦아내도 보이진 않는데, 이미 이 사람의 세계관이 퀴어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 퀴어에 물든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면서 무엇이 생긴 게 아니라, 무엇이 생긴 걸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퀴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동성애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동성애였다,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단순히 제자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동성애적인 관계였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 맡은 교회에서 해방신학과 흑인 신학에 대한 퀴어 페미니즘의 정치적 입장을 성도들에게 교육한다라고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걸어놨어요. 페미니즘을 교회에서 교육을 한대요. 여러분, 이런 인물들이 처음부터 나는 비판 이론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했을 것 같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건강한 신학적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한 단어 한 단어에 물들기 시작했어요. 예컨대 사회 정의라고 하는 용어. 정의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못된 말 아니잖아요. 형평성이라는 말 잘못된 말 아니에요. 공평하다 잘못된 말 아니에요. 차별하지 말자 잘못된 말 아니에요. 사랑해주자, 품어주자 잘못된 말 아니에요. 억압이라는 말 잘못된 말 아니에요. 근데 이 용어가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용어에 자기가 빠져들어간 나머지 자기가 갖고 있던 신학 색채까지도 바꾸면서 희한한 사상에 노란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시대적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잘못된 대응들을 한번 살펴보려고요.
우리가 이런 비판적인 사회 이론에 대할 때 여러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대응이 뭐냐? 첫째, 이것은 모두 의미 없는 헛소리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잘못된 대응이에요. 우리가 흔히 잘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동성애에 대한 거나 퀴어에 대한 거나 여러 전통을 부정하는 그런 페미니즘적인 거 볼 때 우리 전통 기독교인들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거 다 헛소리잖아. 나 진짜 말도 섞지 않아.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모든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진리의 측면으로 볼 때. 근데 나름 이 세상 역사에서는 여러분 헛소리는 아니고요. 이론이 있고 체계가 있는 거예요. 비판적 사회 이론도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 대학가부터 대단한 논문들과 학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발전되어 오고 있는 학풍이에요. 이게 일종의 철학 사조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 흐름을 알지 못한 채 단순하게 시켜서 우리가 다 헛소리잖아, 그거 다 개뼈다구잖아 라고 말해버리면은 우리는 올바른 대응을 해버릴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꼭 이 오류에 빠지지 마셔야 돼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게 맞는 거여서 신학적으로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냥 동성애 아니니까 아닌 거야. 이거는 좋은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건 의미 없는 헛소리다. 맞는 말이지만 이걸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이거는 진보 보수의 정치적 논쟁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피해야 돼요.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반대하면은 극우적인 기독교인, 극우 음모론자라고 소리 듣잖아요. 차별금지법이 실행되면 목사님들 설교하다 잡혀간다 이러면 음모론자래요. 그런 일이 어딨니요? 저기 영국에도 있고 다 있는데 어딨니요? 이렇게 음모론자라고 몰아가 버리잖아요. 정치적이라고. 근데 이런 사회 흐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단순하게 극우적인 기독교인이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비판 사회 이론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에 있는 진보주의자들, 민주당원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 자기가 동성애자인데도 불구하고 LGBTQ를 비롯한 이런 퀴어 운동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으로는 여러분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그런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대단한 신앙인이 아니고요. 기독교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근데 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지금 퀴어 운동을 반대하는, 젠더 정책 반대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유도 기가 막혀요. 자기 아들이 트랜스젠더가 된 거예요. 그 일을 겪고 나니까 미국에 있는 젠더 교육이 얼마나 위험한가 지금 자녀와 연을 끊고 지내요. 자기 아들이 한순간에 딸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나니까 눈이 돌아가지고 그 지금 부자 1위가 일론 머스크인 거 아세요? 일론 머스크가 자기 돈을 다 때려 박으면서 젠더 정책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 트럼프랑 붙어 먹어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성별은 2개밖에 없다 말해버린 거예요. 단순히 이게 극우적인 기독교인이어서 반대하는 거냐? 아니요. 깨어있는 지성인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건 정치적인 논쟁이다. 아니요.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이어서 막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말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나 성도인데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셋째, 이것이 이른바 바로 기독교인이 이른바 사회정의 문제를 무시해야 하는 이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사회가 이상한 사회정의를 말한다고 해서 그래 그럼 우리 기독교인은 하지 말자. 사회에 너무 지저분한데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러면 안 돼요. 사회가 잘못된 사회정의를 말해요. 동성애자들을 위하는 사회정의, 성소수자를 위하는 사회정의, 노동자들을 위하는 사회정의, 이상한 사회정의를 말한다고 해서 말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회정의를 이루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답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이 잘못됐어요. 그럼 우린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성경적으로 차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잘못됐으니까 나 그냥 다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살래가 아니라 정말 차별 안 하는 문화를 만드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일인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비판 사회 이론을 비판하려 하고 이해하려 할 때 부딪히게 된 난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컨대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하면은 차별금지 법안 자체가 이름이 차별금지잖아요. 이걸 반대한다고 하면 넌 차별할 거야? 이 소리 듣잖아요. 용어 전쟁 시대예요 지금이. 아까 낙태에 대한 것도 임신 중지라고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좋은 용어가 있는데 안 쓰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죠. 이러면 이단 소리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쓰잖아요. 이 용어 전쟁 시대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용어 자체가 아니라 개념이에요. 같은 말을 써도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시대가 쓰는 형평성과
우리가 쓰는 형평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형평성이라는 말 쓴다고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봐야 이제 우리가 사회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사회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 정의를 실천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이렇게 말하면 좌파가 돼버려요. 다 이건 좌파가 하는 짓이잖아. 기독교 안에서는 이렇게 돼요. 인종주의 반대해야죠. 맞죠. 인종으로 사람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면 극우적인 분들은 무슨 좌파 같은 소리야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용어 자체에 매몰되어서 그래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개념은, 일들은 뭐냐, 용어 안에 내포하는 개념을 바르게 파악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비판적 인종 이론 지지자가 이런 말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인종은 사회적 구성물이다. 백인 우월주의는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말들은 맞는 말 같으세요? 틀린 말 같으세요? 이건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비판적 인종 이론을 우리가 주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인종은 사회적 구성물이에요. 백인 우월주의는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무식하게 막 달려들어서 비판적 인종 이론은 비성경적이야 해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이런 반박이 들어오거든요. 인종은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하는 게 비성경적이야? 백인 우월주의는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비성경적이야? 당신들은 역사에 팩트도 근거하지 않으면서 극우적인 음모론주의자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게 뭐냐? 포괄적으로는 비판적 인종 이론을 다루죠. 근데 좀 더 세분화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비판적 인종 이론주의자 중에서도 가끔 성경적으로 맞는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신에 틀린 것도 뭉뚱그리로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많은 무리 중에 이 사람이 말한 이 이론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세밀화된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신천지 교육 때도 배웠지만 신천지가 한기총과 한국 기독교를 묶어가지고 욕을 해요. 그러면서 한기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부패한 걸 한국 기독교가 부패한 것처럼 만들어요. 여기서 팩트는 뭐냐? 한기총이라고 하는 단체의 일부 목회자분들은 부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부패한 게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패한 거라고 뭉뚱그리는 건 무식한 소리거든요. 우리도 앞으로 이걸 조심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되게 성격도 안 좋고 괴팍한 동성애자를 만났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한 사람을 만났다고 동성애자들은 다 성격이 괴팍해 말해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격 좋은 동성애자들을 본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욕할 거예요. 너희 기독교인들은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근거도 없으면서 욕만 하고 보는구나. 그냥 차별하고 싶어서 안 달랐구나.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좌파와 민주당을 많이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다시 돌려올 거예요. 민주당이라고 다 그랬겠어?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작업이 뭐냐? 민주당 누구 의원이 그랬는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까 낙태죄 관련된 부분도 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 발의했다는 걸 명확하게 지적할 때 사회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민주당은 다 이래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덫에 걸려서 우리가 또 다른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창호 인권위원장 잘한 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높여주고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됐네, 이랬네, 이것만 잘됐네라고 하고 계속 가주면 우리는 극우자가 되는 겁니다. 때때로 그가 실수할 때, 기독교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할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옳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필요하고 이 균형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시대를 지배하는 이 비판 이론에 대해서 진짜 짧은 시간 살펴본 거예요. 원래는 역사적으로 정말 오랜 시간 우리가 추적하면서 와야 돼요. 누구 학자부터. 근데 그러기엔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봤는데, 비판적 사회 이론을 우리가 정리해보자. 오늘 이 키워드는 아셔야 돼요. 이들은 항상 인간을 억압자와 피해자라고 하는 구조로만 이해를 해요. 페미니스트적인 안목을 가지고 남성은 다 억압자, 여자는 다 피해자. 인종주의적인 이론을 가지고 흑인은 무조건 피해자, 백인은 무조건 억압자. 그래서 백인이 국회의원 되면 안 되고, 백인이 방송 나오면 안 되고, 백인이 어떤 자리에 서게 되면 다 나쁜 놈들. 이런 식의 렌즈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무조건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인종주의라는 용어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차별주의라고 하는 용어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차별금지라고 하는 용어 쓸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용어 쓸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 시대, 혼란한 시대 가운데 언어를 가지고 놀아나는 이 시대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뭐냐? 개념 파악이에요. 그래서 TV에서 어떤 용어가 나올 때 여러분 그 용어 자체만 보면서 너무 좋다가 아니라 안에 담긴 의미를 보셔야 돼요. 동성애자들과 퀴어주의자들이 우리 서로 사랑해주는 문화를 만듭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의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단어라고 시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개념을 잘 파악하는 거. 그래서 이 시대의 노름에 우리가 노란하지 않는 거, 그게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되어야 될 목표예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 두 가지만 질문을 다루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뭐 청년, 청소년, 어린이 그리고 소그룹 모임에서 억압 구조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혹시 나한테 이 시대가 말하는 억압 구조의 언어가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그랬지 싶으실 거예요. 나한테 억압 구조의 언어가 있었나? 이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단순히 억울하다, 차별받는다는 불만 표현을 넘어서요, 모든 갈등을 가해자, 피해자 구조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나한테 있는지를 점검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기성세대, 어른들이 기득권을 누리는 구조야.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초등학생일 때 교회를 가면 다 어른 중심이에요. 어른들만 모여서 앉아서 과일 깎아먹고 인사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어른들만 구역 예배하고 있고 저는 구역 예배에 실려 다녀야 돼요. 어른들만 메뉴를 정하고 구역 예배 메뉴도 전 먹고 싶지도 않은 건데 먹어야 돼요. 그런 어린 나이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교회는 기성세대만 누리는 권력 구조야. 근데 이런 마인드가 우리한테 없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성이 교회 의사결정을 독점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남전도회만 운동해요? 우리 교회에서 종종 있는 표현인데 또 왜 여전도회만 그렇게 모여요? 왜 권사님들만 그렇게 모여요? 이런 거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서운함이 담긴 표현일 수 있겠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도 이 사회 문화에 젖어들어서 층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뭔가 권력 구조 같고 나는 왜 피해자가 된 것 같고, 그러면서 목회자, 평신도는 권력 구조 아니, 이런 식의 언어가 우리한테 무비판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죠. 성경은 갈등을 죄와 회개의 문제로 다루는데 비판으로는 단순하게 억압과 해체의 문제로 이루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만약에 여러분 앞으로 아쉬운 마음 드실 수 있어요. 왜 여전도회만 모여요? 그때 갈등이 있으면은 죄와 용서, 회개로 가셔야 돼요. 왜 남자는 안 하고 막 그래요? 왜 청년들만 모여요? 왜 어린아이들만 모여요? 왜 어른들만 모여요가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우리 어린아이들도 모일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주면 돼요.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주면 돼요. 더 좋은 문화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언어가 우리한테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다음 질문이에요. 정의와 억압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의 첫 기준은 성경인가 사회 담론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의와 억압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의가 뭐지? 억압이 뭐지? 우리 안에 생각되고 그려지는 게 있잖아요. 뭐 정의는 약자를 돌보는 것이고 부자가 좀 베푸는 것이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고 이런 거 우리한테 정의감이 있잖아요.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사회 정의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사회 정의. 이게 억압이다. 억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잔소리할 때 억압이라 여기잖아요. 내가 왜 부모님한테 순종해야 돼? 억압 체계로 이해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과연 사회의 인식인가 성경의 인식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의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질서를 세운 게 정의예요. 그래서 뭐가 따라오냐? 회개와 공의와 긍휼이 함께 가요. 그래서 성소수자들에게 필요한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들을 다시금 세울 수 있게 하고 그들이 행하던 동성애를 비롯한 무분별한 성생활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 안에 돌아오는 게 정의예요. 근데 이 시대의 정의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어도 그냥 죄라고 말하지 말고 품어주자가 정의잖아요. 우리 이런 인식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속 담론에서는 정의를 뭐라고 봅니까? 억압 구조의 해체, 그냥 전통을 다 깨부숴요. 왜 어른들 생각이 다 맞아? 옛날에야 그렇게 살았지. 21세기에 누가 그렇게 살아? 왜 그래야 돼? 왜 순종해야 돼? 왜 잘 모셔야 돼? 어른이라고 왜 인사해야 돼? 인사해야만 할 만한 사람이야 인사하지. 이게 다 세속 담론에서 온 거예요. 성경은 어른이면 인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 보면 고개 숙이는 게 맞는 거예요. 어른이 부당해도 어른 말씀이면 내하고 순종하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순종할 만한 사람이어야 따라가래요. 순종할 만한 사람이어야 고개 숙이래요. 오히려 어른이 고개 숙여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키워드를 붙여요? 꼰대. 전 이 시대의 비판사회 이론에서 만든 정말 잘 만든 용어 바로 꼰대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꼰대라는 용어 없었어요. 근데 꼰대라고 하는 용어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한순간에 무슨 역할이 됩니까, 여러분? 어른이 훈계하고 잔소리하고 맞는 말 하면은 다 틀에 갇힌 소리고, 다 쓸모없는 소리고, 듣기 싫은 소리고, 짜증나는 소리가 돼버렸어요. 근데 꼰대라고 하는 용어가 없고 그냥 어른이라고 하는 용어, 선생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을 때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다 배워야 된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지금 사회는 이 용어를 만들어서, 꼰대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이건 억압구조야, 이걸 통해서 우리는 피해자가 된 거야, 어른이라고 다 말 들어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 이런 단어들, 이런 정의와 억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십자가, 회개, 용서, 화해, 공동체 회복이 따라오는가, 아니면 분노, 고발, 계급투쟁, 적대감이 이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예를 들면 꼰대라고 하는 용어 사용할 때 십자가, 용서, 회개, 화해가 따라오는가, 아니면 꼰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 분노, 고발, 계급투쟁이 오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꼰대라고 하는 말, 잔소리라고 하는 말, 이런 말들 왜 다 억압이야? 미투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피해자야, 나는 억울해, 이런 표현들이 다 어떤 관점을 가진 거가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자면요, 여러분, 비판 사회의 이론은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을 그냥 피해자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남겨요. 피해자라고 해버리면 모든 게 다 끝이 나요. 근데 복음은요, 죄인을 회개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피해자가 되실 거예요, 회개자가 되실 거예요. 이 시대가 아무리 여러분을 피해자로 만들고 피해자로서 삶을 누리라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라고 말해도 그거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릇된 이론이고, 복음은 항상 여러분을 회개자로 세운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